이번 시간에는 정보보안기사 기출풀이 첫 번째 과목 시스템 보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행되는 정보보안기사 시험의 경우 시험 응시 후에 답안지와 문제지를 모두 제출하고 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와 정답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현재 강의 자료의 문제와 해설은 실제 시험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운영체제 관련된 문제입니다. 운영체제의 5계층 구조에 따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운영체제의 5계층 구조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 이제 링 구조라고 얘기하는 링체로부터 시작해서 각 계층별 구조를 이야기하고요. 이 5계층 모델은 첫 번째 계층에는 프로세서 관련된 관리와 두 번째 계층은 메모리, 세 번째 계층에서는 프로세스 관리, 그리고 네 번째는 I/O 디바이스 같은 주변 장치 관리, 그리고 다섯 번째 계층에서는 파일 생성과 삭제를 관리하는 파일 관리가 있습니다. 이 해당 계층에 따라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메모리 주소 변환 문제입니다. 이 메모리 주소 변환 기법에 대해서 참고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가상 메모리 주소가 있고, 이 가상 메모리 주소를 물리 메모리 주소로 매핑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이 기법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사상, 연관 사상, 직접 연관 사상. 이 직접 사상이라고 하면은 프로세스의 가상 메모리에 있는 모든 페이지들을 그 매핑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매핑 테이블에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매핑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모든 주소를 다 저장을 하게 되고 또 주기적으로 갱신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변환 속도는 가장 느립니다. 연관 사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별도의 연관 기억 장치를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이 추가되는 하드웨어 때문에 가격은 비싸지지만 속도는 빠르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연관 사상이라고 하면은 이 직접 사상과 연관 사상 이 중간으로 혼용한 방법인데, 즉 별도의 연관 기억 장치를 두긴 하지만 거기에 모든 페이지 정보 주소를 다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참조했던 페이지 주소들만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속도는 직접 사상과 연관 사상의 중간이 되고요. 하지만 가격도 중간, 속도도 중간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 가상 메모리의 버추얼 어드레스를 실제 주소로 변환하는 동적 주소 변환 속도가 가장 빠른 것부터 느린 대로 나열한 것은, 방금 참고 자료에 보신 것처럼 가장 빠른 거는 연관 사상, 연관 메모리를 별도로 하드웨어로 구현한 연관 사상, 그 다음에 직접 사상과 연관 사상 방식을 혼용한 직접 연관 사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느린 것이 직접 사상이 됩니다. 3번은 백업 관련된 문제인데요. 선택된 모든 파일을 백업하지만 아카이브 비트를 해제하지 않고 백업 스케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백업 방식은, 그래서 백업 방식들이 카피 백업, 데일리 백업, 차분 백업, 증분 백업, 이것이 백업 정책과 종류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백업 정책과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백업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이 백업 종류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풀 백업이라고 하는 전체 백업과 증분 백업, 차분 백업 있습니다. 이 풀 백업은 말 그대로 매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나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전체를 다 복사를 해서 백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분 백업은 월요일날 최초에 풀 백업을 한번 수행한 이후에는 그 이후에 증가된 분에 대해서만, 화요일날은 월요일과 차이나는 증가된 요 부분에 대해서만 백업을 받게 되고요. 수요일은 그 증가된 거 이후에 다시 또 증가한 분에 대해서만 백업을 받게 됩니다. 차분 백업 같은 경우에는 풀 백업을 받은 이후에 변경된, 풀 백업을 기준으로 해서 변경된 데이터들만 월요일날 풀 백업을 받은 이후에는 화요일날 월요일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백업을 받게 되고요. 수요일날도 마찬가지로 풀 백업 이후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증분 백업과 차분 백업의 차이점은, 보시면은 증분 백업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백업 수행 후에 화요일날 증분 백업을 하게 되면은 수요일날은 화요일날 했던 증분에 대해서는 백업을 받지 않습니다. 차분 백업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풀 백업을 받은 이후에 변경된 상황에 대해서 화요일날 변경된 백업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요일날
이 화요일날 변경된 사항을 포함해서 백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적인 효율적으로 본다면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증분 백업이 가장 효율적이죠. 그날에 그 기간 특정 기간 동안 변경된 데이터만 백업을 받기 때문에 용량 쪽에서는 증분 백업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증분 백업이 가장 좋은 백업 방법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백업과 마찬가지로 백업을 할 때는 롤백하는 복원 작업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증분 백업 같은 경우는 만약 수요일까지 백업을 받은 이후에 갑자기 해당 데이터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장애 생겼을 경우에는 복구를 할 때 풀 백업했던 거 복원을 하고, 그 다음날 두 번째 날에 증분 백업 받았던 거 복원을 하고, 세 번째 날에 증분 백업 받았던 거 복원을 하고, 차례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차분 백업을 한 경우에는 풀 백업을 받은 이후에 장애가 났을 경우에는 이 마지막 회차의 차분 백업이 풀 백업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모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풀 백업 복원 한 번, 마지막에 받은 차분 백업 복원 한 번, 이렇게 두 차례만 복원을 하게 되면은 원래 시점으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전체 백업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받았던 전체 백업을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모든 데이터가 그날에 있던 모든 데이터를 다 받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받았던 풀 백업 데이터만 복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원 속도로 봤을 때는 가장 유리한 거는 전체 백업이 가장 유리하고, 그 다음에 차분 백업이 유리하고, 증분 백업이 복원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불리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백업 종류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제시된 카피 백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카피 백업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던 증분 백업이나 차분 백업 같은 경우는 풀 백업 받았던 시점, 이 시점별로 마커를 설정을 한 이후에 이 기준점으로 추가 데이터를 백업을 받거나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받게 되는데, 이 카피 백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얼만큼 백업을 받았다는 마크를 남기지 않습니다. 마커를 별도로 기억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기 때문에 백업 스케줄하고는 무관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데이터 백업 관련된 내용들은 구분하는 거를 어떤 이제 실시간으로 온라인 백업이냐 오프라인 백업이냐, 아니면은 VTL이냐 PTL이냐, 실제 테이프에 받느냐 아니면 가상화된 디스크 테이프 라이브러리에 받느냐, 그리고 종류로는 로그나 덤프, 섀도우 이미지 등이 있고, 백업 위치, 백업 조정사의 위치로는 리모트 백업을 하느냐 아니면은 로컬 백업을 하느냐, 이렇게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지문에서 설명한 모든 파일을 백업하지만 아카이브 비트를 해지하지 않고 백업 스케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백업 방식은 카피 백업, 복사본 백업입니다. 4번은 취약점 점검 도구에 관한 지문인데요. 다음 중 취약점 점검 도구가 아닌 것은 사라, 사탄, 넷서스, 엠맵, 핑. 나머지는 다 취약점 점검 도구죠.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도구고, 엠맵 같은 경우는 엠맵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취약점을 진단한다기보다 스캔 전용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어떤 OS를 탐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패킷을 변조해서 TCP나 UDP 패킷을 변조해서 스캔을 하는 툴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취약점 점검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핑 같은 경우는, 핑은 네트워크 원래 용도 자체가 네트워크를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ICM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유틸리티이기 때문에 핑 자체로는 알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OS의 종류라든가 또는 호스트 정보들을 TTL 값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미루어 추정할 수 있지만, 핑 자체로 취약점 점검 도구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기 중에서 가장 취약점 점검 도구랑 거리가 먼 것은 4번 핑입니다. 운영체제 커널에 대한 문제인데요. 커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운영체제 핵심 부분이다. 맞죠? OS 부팅될 때 가장 먼저 구동된다. 보조 기억장치에 상주한다. 보조 기억장치가 아니라 주 기억장치에 상주하게 되죠. 커널 같은 경우는 저장 자체는 커널 데이터 자체는 이제 흔히 자기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보조 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지만, 부팅 이후에 적재되는 곳은 보조 기억장치가 아니라
주격 장치에 상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커널과 모노리틱 커널이 있다. 커널의 종류죠. 여섯 번째 문제는 유닉스 로그에 관한 문제입니다. 로그 분석에 사용되는 파일에 대해 설명 중 틀린 것은 WTMP 파일이 생성되는 순간부터 로그인과 로그아웃 정보를 담고 있다. UTMP 이전에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 이전에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가 아니라 UTMP 같은 경우에는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를 출력을 해주죠. 라스트 로그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최근 로그인 시간 정보를 보여주게 되고요. 메시지라는 로그는 콘솔상에서 유닉스 콘솔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메시지가 이 메시지 로그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UTMP가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격 도구는 안티바이러스 탐지 가능하고요. 사용자 특정 문자열 키보드를 타이핑하면 해당 내용을 로그 파일로 저장한다. 사실 이 두 번째 질문만 보고도 답을 유출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저장된 로그 파일을 설정된 공격자 메일로 자동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 사용 프로그램은 윈호크 등이 있다. 위에 보게 대한 설명은 키로거입니다. 그래서 그 키보드에 어떤 키스트로크를 했을 때 그 데이터를 로그로 저장을 하고, 이제 좀 진보된 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장된 로그들을 특정 사용자에게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계정, 아이디나 패스워드 입력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은행 사이트 가시게 되면은 비밀번호로 입력을 할 때 키보드로 입력하지 못하게 하고 그 화면에 있는 키패드를 이제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비밀번호 입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했는데요. 이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키로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제 은행 사이트 같은데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안 솔루션이 설치가 되면서 어떤 키스트로크를 후킹하는 키로거를 한번 탐지를 하게 돼 있긴 한데, 이제 더 안전한 비밀번호 입력을 위해서 이제 화면에 그 이미지를, 숫자 이미지를 클릭해서 비밀번호 입력하는 방식을 많이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8번은 send UID를 설정하고 싶은 계정인 유저네임을 이메일 그룹에 포함시킬 때 올바른 명령은, 유닉스나 리눅스 관련된 명령어 관련된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모드라는 명령어인데요. 이 유저 모드의 옵션은 UID를 변경하는 옵션이 있고요, 홈 디렉토리를 변경하는 옵션이 있고요, 계정 익스파이어에서 계정 종류의 변경, 그리고 그룹 아이디 번호 변경이랑 새로운 보조 그룹 지정하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서 요청한 유저네임을 이메일 그룹에 포함시킬 때 사용하는 올바른 명령은 유저모드 하이픈 그리고 대문자 G, 새로운 보조 그룹을 만들고 그 숫자와 이 계정 이름 유저네임을 입력해주는 2번이 정답입니다. 9번은 NTFS 파일 시스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은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죠. 기존에 이제 FAT32 사용을 하다가 윈도우 NT부터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특징으로는 압축과 암호화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일 리스트에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했을 때 파일 리스트의 파일 색깔이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압축이나 암호화가 적용된 파일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다 그냥 일반적인 파일로는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압축이나 암호화를 설정하게 되면은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 보안 설정이 폴더 보안 설정보다 우선하다. 그것도 맞는 내용이죠. NTFS는 기본 NTFS 보안 공유 보안과 동일하게 에브리원 그룹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이 불가이다. 이거는 모든 권한이 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션 접근 권한 설정이 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10번은 스노트, 침입 탐지 툴인 스노트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스노트라고 하는 툴은 스니핑 모어라는 약자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스노트 관련해서는 제가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고 어떤 원리로 패킷 캡처를 하는 실습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툴 관련해서 스노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 사용하는 툴 관련해서는 이제 별도로 좀 강의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스노트에 대해서 스노트가 이 탐지하는 공격들 버프 오버플로우 공격 가능하고요. 운영체제 핑거프린팅 이것도 탐지 가능하고요. 포트 스캔도 탐지 가능합니다. 딕셔너리 어택이라고 하는 거는 딕셔너리 어택하면 이제 일종의 브루트포스 공격의 일종이죠. 브루트포스 공격이 일반적으로 어떤 영문자라든가 뭐 숫자라든가 이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순차적으로 이제 조합을 하는 방식이라면은 이제 사전 공격 같은 경우는 특정 단어들을 가지고 있는 사전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그 단어들을 가지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내기 위해서 무작위로 계속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 의미 없는 알파벳이나 숫자를 조합하는 것보다 텍스트에 워드가 있는 어떤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추측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컨셉에서 시작한 공격이고요. 스노트라는 탐지 툴 자체가 패킷을 데이터가 들어오는 전송 패킷을 탐지를 해서 그 패킷을 체크하는 탐지 방식인데 어떤 버프 오버플로우라든가 운영체제 핑거프린트라든가 포트 스캔이라든가 이런 공격 같은 경우에는 패킷에 일정한 패킷 그 패턴이 있고 규칙이 있기 때문에 감지가 가능하지만 이 딕셔너리 어택 같은 경우는 사전 공격 같은 경우는 이게 정상적으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을 했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어떤 사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계속 대입을 하고 있는 건지 판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스노트로 탐지하기 어려운 공격 방법은 4번 딕셔너리 어택이 되겠습니다. 11번은 윈도우 공유 폴더, 공유 폴더 중에서도 관리 공유를 위한 폴더들 중에서 널 세션 쉐어 취약점이 있는 것은 이 C 달러, D 달러, IPS 달러, 어드민 달러 아마 그 윈도우 공유 폴더를 확인하실 때 자주 보시는 폴더들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공유 폴더 설정이 되게 되면은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 이제 각 그 루트 드라이브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유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IPS는 엄밀히 말하면은 공유 폴더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IPS 자체가 윈도우의 특정 경로상에 있는 폴더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윈도우 간의 프로세스들 통신을 위한 이제 공유 방식이라서 폴더는 아니지만 일단은 공유 폴더 리스트에 여러분이 이제 netuse 명령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공유 폴더 리스트에 뜨게 되고요. 그리고 어드민 같은 경우는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를 말합니다. 윈도우 설치되어 있는 폴더를 지칭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윈도우 XP나 7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폴더가 일반적으로 C의 윈도우즈 폴더가 이 어드민 달러가 되겠죠. 이제 널 세션 취약점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널로 입력을 했을 때도 접속이 되는 취약점이 이야기하는 거고 이 취약점이 있는 공유 폴더는 IPS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PS 달러 이쪽에 접속이 가능한지는 netuse 명령으로 입력을 해서 접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IPS나 어드민 달러 같은 경우에는 공유 폴더 삭제로 그냥 사용자가 바로 삭제는 안 되고요. 그 C나 D 같이 이제 루트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공유를 해제가 가능한데 IPS나 어드민 같은 경우는 레지스트리 변경을 통해서 아니면은 netuse delete 명령을 통해서 공유 해제가 가능합니다. C2번은 유닉스 계정 비밀번호 암호화 관련된 문제입니다. 유닉스 계정 비밀번호는 암호하여 저장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이 문제도 어느 정도 논란의 좀 여지가 있는 문제인데요.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저장을 할 때 섀도우라는 파일에다가 단방향 암호화를 통해서
패스워드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리눅스나 유닉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MD5 메시지 다이제스트로 암호화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게 꼭 기본적으로 MD5를 지정을 하는 거고, 최근에 나오는 배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MD5를 사용하지 않고 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암호화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인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 질문하는 가장 가까운 답은 MD5가 되겠습니다. 13번 유닉스 파일 시스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읽기 쓰기 실행 권한으로 설정한다. 유닉스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R, W, X, 물론 이제 뭐 스티키 비트라든가 set user id나 set gid를 설정하면은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읽기 쓰기 실행 이 세 가지 권한을 조합을 해서 권한을 설정하게 되고요. 파일 소유주만 파일 변경 가능. 이 파일 소유주만 파일 변경 가능하진 않죠. 어떤 파일 퍼미션을 아까 이 읽기 쓰기 실행 권한 관련된 퍼미션을 자기 파일에 대한 오너, 소유주와 파일에 대한 그룹, 그리고 기타 다른 사용자, 이 세 가지 계정에 대해서 부여가 가능합니다. 내가 이 파일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하면은 같은 그룹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용자에게 파일 소유권 자체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읽기나 쓰기나 실행 권한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일의 소유주만 파일을 변경 가능한 건 아니고요. 권한이 있다면은 이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읽기는 이제 제외하고 내가 이 파일에 대한 쓰기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하면은 파일을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특징이죠. 유닉스 OS의 특징인데 뭐 디바이스나 프로세스도 파일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마운트, 실제로 어떤 CD롬이라든가 USB 저장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마운트하게 되면은 파일 시스템 파일로 보이게 되죠. 그리고 프로세스 같은 경우도 PROC 디렉토리에 보면은 다 파일로 보이게 되고요. 대소문자를 구별한다. 이게 윈도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파일명이 동일할 경우에 대문자와 소문자에 상관없이 동일한 파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시스템에서는 똑같은 파일명이라 하더라도 대문자, 소문자를 다르게 조합하게 되면 다른 파일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파일의 소유주만 파일 변경이 가능하다. 14번 파일 시스템의 가용 공간 관리를 위한 방법 중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방법은 연속적인 n개의 가용 공간, 마이크로 컴퓨터에서는 가능하나 대형 컴퓨터에서는 불가능하다. 디스크 용량이 작을수록 유리한 관리 방법이다. 일단 파일 시스템의 가용 공간 관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디스크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역과 사용되지 않는 영역을 관리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첨부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용 공간 관리 기법은 첫 번째로 비트 벡터가 있습니다. 비트 벡터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블록마다 하나의 비트를 할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블록에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0, 사용되지 않는 유휴 블록의 경우에는 1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배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각 블록마다 배열을 하나씩 두게 되고, 해당 배열에 사용되고 있을 때는 0, 비어있는 경우에는 1로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 벡터의 경우에는 비어있는 연속된 할당 공간에 대해서 탐색하는 게 상당히 용이하겠죠. 이제 11111 이렇게 연속적으로 비어있는 블록을 탐색하면 되기 때문에 비어있는 연속된 공간을 탐색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이제 모든 블록을 다해서 다 자료 구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대용량 디스크에 대해서는 사용하면 상당한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결 리스트는 이제 그 자료 구조에서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게 되죠. 비어있는 디스크 블록을 이제 연결 리스트 자료 구조를 표현을 하게 되고, 해당 블록에 대해서 포인터 주소를 가지고 이 해당 블록 주소를 주소를 탐색하게 됩니다.
그룹 B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어있는 블록들을 특정 그룹으로 블록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자료 구조인데요. 첫 번째 블록에 비어있는 블록 번지가 저장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다음 블록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카운팅이라는 기법은 모든 블록에 빈 공간을 저장하지 않고 첫 번째 블록에 그 블록 주소와 몇 개가 연속적으로 비어 있는지 그 개수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블록 주소와 이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블록 개수가 몇 개인지 이제 표기하게 되고요. 해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해시 함수를 사용을 해서 단방의 해시 함수를 사용하게 돼서 특정 블록에 대한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주소를 매핑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해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용 공간 관리하는 기법 외에도 차후에 어플리케이션 보안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일반 암호학 관련된 내용에서도 다루게 될 예정이고요. 일단 고정 길이를 계속 리턴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값들이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해시 함수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연속적인 n개의 가용공간 탐색하고 작은 시스템에서 사용을 하고 디스크 용량이 작을수록 유리한 관리 방법은 2번인 비트 벡터입니다. 15번 접근 통제 모델 중에서 객체 소유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접근 권한을 줄 수 있는 접근 제어 정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액세스 컨트롤하는 모델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강제 접근 정책인 백, 임의 접근 정책인 덱, 그리고 역할 기반 롤 베이스로 정책을 정하는 알백,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번째 레티스 모델이라는 격자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주체와 객체를 격자 매트릭스로 두고 권한을 관리하는 접근 통제 모델입니다. 여기 설명하고 있는 객체의 소유자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사용자에게 접근 권한을 줄 수 있는 방식은 덱이고요. 그 덱 같은 경우는 어떤 DBMS에서 이제 그랜트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이제 소유권을 이제 넘겨주는 그 방식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접근 통제 모델은 객체와 주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객체라고 하면은 때로 이제 OS 같은 경우에는 파일들이 되겠죠. 있는 정보 자산들, 이 파일들이 객체가 되고요. 그리고 주체라고 하면은 사용자, 어떤 계정에 대한 사용자라든가 어떤 객체 소유자를 주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 같은 경우는 보안 라벨이 있어서 이 객체에 대한 보안 라벨이 있고 주체에 대한 보안 라벨이 있어서 이 객체 보안 레벨이 이 객체보다 높은 경우에는 접근이 안 되게 강제적으로 통제를 하는 모델이고요. 덱 같은 경우에는 객체 소유권 기반으로 내가 이 파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한테 권한을 이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알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시스템 어드민 계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DBA, 시스 계정 뭐 이런 식으로 그 롤이 있어가지고 어떤 역할에 대해서 그 롤에 대해서 권한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특정 사용자가 추가될 때마다 이 사람은 뭐 오너에 대한 이제 오너 권한을 롤을 부여를 하고 아니면은 시스템 어드민 권한을 부여를 하고 이렇게 특정 계정이 추가될 때마다 그에 맞는 롤을 부여하는 방식을 알백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스캔 탐지 및 공격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인트나 사라는 네트워크 취약점 탐지 도구고요. 공격 도구로는 M스캔, S스캔, NIK, TO2 등이 있다. 이것도 스캔 도구들 맞고요. 포트 엔트리는 IO 디바이스 스캔 탐지 도구이다. 포트 엔트리는 어떤 입출력 관련된 주변 장치 스캔 탐지 도구는 아니고 네트워크 포트 스캔 탐지 도구죠. IP 로그는 TCP UDP 트래픽을 로깅하여 스캔을 탐지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유닉스 운영체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HPUX, AIX, 솔라리스 등이 있다.
HP의 유닉스와 IBM AIX, 선, 지금 이제 오라클이죠. 솔라리스 등이 있고요. 대화식 명령어 처리를 위한 쉘 기능을 제공한다. 뭐 콘쉘이나 쉬쉘이나 일반적으로 커맨드를 입력하는 쉘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계층적 구조의 파일 시스템이다. 유닉스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OLE. 이 OLE라고 하는 거는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클립보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고, 이 OL이라는 개념은 윈도우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전에 정의된 메모리 영역 길이보다 큰 데이터를 입력.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 메모리 영역을 그 영역을 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오류를 발생시키는 공격이고요. 프로세스 간 자원 경쟁을 통해 권한 획득하는 공격 기법이다. 이 프로세스 간 자원 경쟁을 통해 권한 획득하는 것은 버퍼 오버플로우가 아니라 레이스 컨디션을 말하죠.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프로세스와 B라는 프로세스가 두 개가 있으면은 이 계속 반복적으로 A라는 프로세스가 특정 파일을 임시로 생성하는 특정 파일을 생성을 할 때 B라는 프로세스가 계속 루프를 돌면서 해당 파일 생성됐을 때를 계속 읽고 하다가 A라는 프로세스가 파일을 임시 파일 생성했을 때 그 파일을 읽어서 권한을 획득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2번은 버퍼 오버플로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카피 대신 길이를 지정할 수 있는 스트링 카피 같은 이런 함수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안전하고요. 메모리 버퍼 영역 침범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기법이 버퍼 오버플로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19번 서버에서 IP 트래픽을 제어하는 기법은 IP 체인과 IP 테이블. 그 리눅스 커널 2.2 버전에서는 IP 체인을 사용했었고요. 2.4로 넘어오면서 IP 테이블을 사용하는데요. 이 IP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습 관련된 자료를 별도 상세 자료를 만들 예정인데, 어떤 특정 프로토콜과 목적지 IP, 소스 IP를 가지고 이제 연결을 제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설명하는 IP 트래픽을 제어하는 기법에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게 IP 체인과 IP 테이블입니다. TCP 두 번째 TCP 래퍼, 이 두 번째 보기 같은 경우는 TCP 래퍼도 접속을 제어하는 어떤 기법이긴 한데, 이 TCP 래퍼 같은 경우는 슈퍼데몬이라고 부르는, 슈퍼데몬은 서비스와 결합을 해서 FTP라든가 텔넷이라든가 이런 서비스와 결합을 해서 접근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의 IP 트래픽을 제어하는 기법의 일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서비스와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문에서 물어본 이 질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IP 스캔이나 IP 스캔 같은 경우는 트래픽 제어하는 기법은 아니죠. SNMP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을 제어하는 기법이 아니라 네트워크 상태를, 어떤 디바이스들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들의 상태를 체크하는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20번 사용자 응용 프롬에 사용되는 주소 영역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사용자 응용 프롬에 사용하고 있는 주소 영역이라고 하면은 이 텍스트 영역,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들 exe 실행 파일이라든가 이 실행 파일들의 실행 코드가 적재되는 텍스트 영역, 혹은 코드 영역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힘 영역, 동적으로 할 때는 제가 그 C에서 멜록 함수를 사용을 하죠. 어떤 동적으로 메모리 용량을 지정을 하는 이제 그 영역이 힙 영역이 되고요. 스택 영역은 어떤 함수 내부나 아니면 이제 블록 내부에서, 특정 블록 내부에서 지역 변수를 할당하는 영역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영역은 전역 변수라든가 아니면 정적 변수를 가지고 있는 이제 적재되는 영역을 데이터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주소 영역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3번 텍스트 영역, 데이터 영역, 스택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과목 시스템 보안에 대한 기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